안녕하세요. 사연 한 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보려 합니다. 혹시 은퇴하고 나서 하루하루가 허전하게 느껴진 적 있으셨나요? 자식들도 다 커서 자기 삶 살고 아내는 텃밭이며 손주며 바쁘다 보니 정작 저는 그냥 덩그러니 남겨진 느낌이 들더군요. 저는 올해 66, 이름은 박혜준입니다. 젊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감사관으로 일했고 꽤 오랜 세월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정년 퇴직하고 나니 그 자부심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건지 알겠더군요.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으려니 몸도 마음도 점점 녹이 슬고 아내는 제게 쉬라고 하지만 저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우리 아파트 경비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저 아침에 일어나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고 하루가 무언가 보람있게 채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경비원 생활. 처음엔 다들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주민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인사하며 웃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파트 주민 중 한 분, 벤츠를 몰고 다니는 서민정 씨라는 여인과 마주치면서부터 제 일상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그 나이에 경비한다는 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봐도 비디오네요. 어디서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과 무시를 당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뭘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저와 비슷한 연배이신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짐작하시면서도 기가 막히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저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공감해 주신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은퇴 이후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자존심이 상한 적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은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저 박혜준 경비복을 입고 람보르기니에서 내리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일을 멈추면 서서히 녹이 씁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정년 퇴직한 지 3년이 지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여유롭고 좋았죠. 아침마다 느긋하게 신문을 넘기고 커피 한 잔에 음악 한 곡 틀어놓고 한때는 이런 삶을 꿈꾸기도 했던 것 같은데 막상 그 시간이 계속되니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전직 감사관이라는 이름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은 그냥 동네 노인네일 뿐인데요.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텃밭 일이나 해보라고 하고 손주 데리고 나가보라 했지만 그건 또 제 성미에 안 맞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112동 경비원 모집 경력 무관, 성실하신 분. 환영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툭 하고 뛰었습니다. 괜찮은 일 아닐까?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게 제겐 더 중요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경비원 일 해볼까? 아내는 처음엔 웃더군요. 진심이라는 걸 느끼자 곧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왜 그걸 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좀 쉬어요. 그래서 더 해보고 싶어. 집에만 있으니까 내가 썩는 것 같아. 한참을 말리더니 결국 제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비실 면접을 받고 면접이라기보단 오히려 환영을 받았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죠. 전직 감사관님이 우리 아파트 경비를 맡아 주신다니 이보다 든든할 수가 없네요. 며칠 후 첫 출근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이었죠. 경비복을 입고 출근하는 제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는데
묘한 감정이 들더군요. 자존심이 상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설렜습니다. 무언가 처음 해보는 일처럼요. 6시부터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출근하는 주민들께 인사드리고 신문 배달 체크하고 택배 보관하고 주차 확인하고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꽤 차분해졌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뛰어가며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라고 외칠 때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제 손주들이 학교 가는 뒷모습 같기도 하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말이죠. 주민들도 대부분 친절했습니다. 어르신이라며 저를 존중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오히려 제가 더 공손해져야겠다 싶을 만큼 다들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제 나이나 말투 때문이었을까요? 제법 점잖고 조심스러운 인상이 있어서인지 다른 경비원분들보다 말을 더 예쁘게 해주셨어요. 아파트라는 공간은 참 독특하더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스쳐갑니다. 출근에 쫓겨 뛰는 젊은 엄마,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는 중년 남성, 장바구니를 끌며 수다 떠는 할머니들까지 그 풍경 하나하나가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하루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 그 속에 담긴 감정들 무심한 듯 스쳐가는 사람들과 짧게 나누는 인사 속에서 뜻밖의 기쁨을 느끼곤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퇴근 시간만 되면 주차 전쟁이 벌어졌고 그때마다 민원 전화가 빗발쳤죠. 처음엔 조금 당황했지만 전직 감사관 시절 수백 건의 민원을 상대했던 경험이 있으니 이 정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손하고 정중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늘 그렇게 대응했죠. 죄송하지만 주차선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자리는 소방 통로입니다.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런 말에도 정색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분도 간혹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차피 제가 지켜야 할 건 규정이었고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 예전 같았으면 무례한 말에 벌컥 화부터 냈을 텐데 이젠 말끝. 하나에도 조심스럽게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몸은 점점 익숙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척 뿌듯했고 밤에 눕기 전 오늘도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평화롭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평화 속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오던 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나타난 건 바로 그 무렵이었죠. 검정색 벤츠, 새하얀 코트, 까만 선글라스를 낀 채로 운전석 창문을 스르륵 내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경비하는 거면 그만큼 인생 산 거잖아요. 뭐가 문제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콱 하고 때렸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혐오도 경멸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조롱도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 제 경비원 생활이 결코 평탄치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날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꽃잎이 젖어 축축해졌고 사람들 옷깃엔 우산에서 흘러내린 물방울이 맺혀 있던 그런 날이었죠. 저는 언제나처럼 경비실 안쪽 창가에 앉아 근무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CCTV 화면에 낯익은 차량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검정색 벤츠. 이 아파트에 사는 누군가의 차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유독 거슬렸습니다. 주차선은 그저 장식처럼 무시당했고 그 차량은 옆 차량 칸까지 깊게 침범한 상태로 멈췄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입주민님, 죄송하지만 주차선 조금만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차량이 문 열기 어려울 수 있어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석 문이 열렸고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순간 제 눈과 마주친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훑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저씨, 새로 오신 분이세요. 제가 여기서만 15년 넘게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다 이렇게 주차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저는 정중하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일하게 된 박혜준입니다. 기존 방식이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네, 새로 오셨다니 열정은 알겠는데요. 그 열정 좀 다른 데 써보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는 핸드백을 휙 메고는 비 오는 주차장을 우산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놓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다가 법에 저촉되는 건 없었지만 사람을 하찮게 본다는 게 뭔지 뼛속까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본격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며 일부러 큰 소리로 한숨을 쉬었고 다른 주민들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더군요. 요즘 경비 아저씨 너무 깐깐해서 살기 힘들어졌어요. 예전엔 다 알아서 눈치껏 넘어갔는데 요즘은 뭐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 직접 들은 말은 아니었지만 귀에 들어올 만큼이면 이미 돌고 있다는 뜻이었겠죠. 하지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고역은 택배였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무겁고 큰 택배만 골라 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택배가 오면 꼭 경비실 앞 복도에 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두 개면 괜찮지만 3개, 4개씩 쌓이기 시작하니 문을 열 때마다 하나하나 옮기고 치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김치까지 보냈습니다. 경비실 문 앞에 놓인 커다란 김치통에서 흘러나온 냄새에 따른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정도였죠. 관리사무소에서도 물었습니다. 실장님,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요, 그냥 착오겠죠. 하지만 착오치곤 너무 작고 계산된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말하더군요. 경비 아저씨 드시라고 특별히 담근 김치예요. 다들 감사해 하던데 실장님은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그녀의 말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 속으로는 가시 돋친 말투. 마치 사탕 껍데기에 독을 발라놓은 듯했죠. 저는 한동안 마음을 다잡기 어려웠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있다 보면 스스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 거울을 보면 내가 진짜 이러려고 살아왔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태도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차별적인 이중성 위선이었습니다. 외제차, 그것도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가 아파트로 들어오면 그녀는 놀랍도록 변했습니다. 고개를 꾸벅 숙이고 웃으며 말을 걸고 슈퍼카 주인에게는 불법 주차를 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규정대로 주차 지도를 했더니 그녀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죠. 실장님, 저런 분들한테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분들 기분 나쁘면 입주민들도 손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릴 만큼 역겨웠지만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저는 내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비실 안에 놓여있던 제 개인 물품들이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치약, 양치컵, 약통, 작은 사진 액자까지 그 모든 것들이 쓰레기 봉투에 처박혀 있었죠. 당황한 저는 곧장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엔 그녀가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와 뭔가를 정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뒤따라가 항의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아저씨, 경비실이 너무 지저분해서요. 제가 좀 치워드린 건데 감사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뒤돌아서며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담긴 뉘앙스, 그건 조롱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한 존재를 향한 절대적 비웃음.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화를 낼까? 사표를 쓸까? 민원을 넣을까?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아마도 제가 무너지거나 소란을 피우는 거겠죠. 그럴수록 저는 더 묵묵히 견디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 말도 못했습니다. 괜히 걱정할까봐, 또 괜한 자존심에. 하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방식으로 응수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또 참아야 하나. 그 고민은 며칠 후 아내의 한마디에서 시작된 작은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람보르기니의 시동을 다시 거는 날을 만들게 되죠. 처음엔 소장님께 말해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 하겠어요? 저를 자꾸 모욕해서 힘들어요? 그 말 한마디에 무슨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더 별일 아닌 일로 치부되고 말겠지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경비실을 정리하고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경비실 문을 닫고 지냈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땐 일부러 고개를 숙였고 택배가 도착하면 무거운 것도 말없이 들고 올라갔습니다. 비 오는 날 골목에서 김치 국물이 흘러내려도 아무 말 없이 물걸레를 들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게 나야? 금융감독원 시절 수백 명을 상대하며 말 한마디로 회의를 이끌던 그 사람이 이제는 경비실에서 혼잣말로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이요?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어디에 써야 할지, 어떻게 지켜야 할지도 잊혀져 가고 있었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는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누가 무례하게 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몸이 조금 피곤해서.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몸은 버틸만 했어요. 그보다 더 무거운 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는 저를 무시하고 싶었던 거겠지요. 그게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주민들까지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장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서민정 씨랑 또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죠? 사람들은 짐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태도가 도를 넘었다는 것도, 제가 참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누구도 뚜렷하게 말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조용히 위로의 눈빛만 건네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아요? 그 순간 모든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입에서는 아무 말도 안 나왔고 대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울진 않았지만 오랜 시간 눌러왔던 것이 터진 듯 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면 그만둬도 돼요.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자존심 잃으면서까지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화내고 복수하고 분노로 일을 그르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계속 침묵하며 스스로를 없애버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차고에 들렀습니다. 거기엔 먼지가 쌓인 채 조용히 잠들어 있는 노란색 람보르기니가 있었죠. 10년 전 은퇴 직전 마지막으로 산 차였습니다. 당시엔 쓸데없는 소비라고 생각하면서도 한 번쯤은 내가 나를 위한 보상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구입했던 차였죠. 그 후로 거의 타지도 않았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꺼려졌기에 늘 차고 깊숙한 곳에 숨겨 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차의 앞 유리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인가 보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거야. 그 말은 아내에게도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답게 해봐요. 하지만 복수하려는 마음 말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보여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보여주자는 마음이었죠. 경비복을 입고 람보르기니에서 내리는 그 한 장면이면 충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잃었던 자존심, 내가 잊고 있던 나라는 존재가 다시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안개가 옅게 깔려 있었고 거실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제 기척에 살짝 눈을 떴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그거 한번 꺼내보려고요. 차고에 있는 그거요? 응, 그거. 아내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더 크게 느껴진 건 응원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차 키를 손에 쥐고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가끔 손주가 구경하러 와서 먼지를 닦아주곤 했던 그 람보르기니. 10년 가까이 그 자리에 조용히 잠들어 있던 노란 짐승 같은 녀석이 이제야 자신의 출격을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을 때 웅장한 엔진음이 지하차고를 울렸습니다. 마치 야수가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 같았죠. 조심스럽게 차를 몰고 아파트 출입구로 나섰습니다. 사람 없는 이른 아침이었지만 차의 존재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전직 감사관, 노년의 경비원, 그 어떤 타이틀도 아닌 한 사람의 존재를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경비복을 그대로 입은 채 람보르기니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차량은 112동 경비실 앞에 주차해 두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침 조깅 중이던 몇몇 주민들의 시선이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저 실장님 맞으세요? 이 차 실장님 거예요. 어머나, 대박. 웃음도 놀람도 존경도 섞인 그들의 시선 앞에서 저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겁니다. 은퇴 전에 마지막으로 탄 차예요. 오늘부터 이걸로 출퇴근하려고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아이들보다 빠른 속도로 주민들의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갔고 아파트 입구는 마치 전시회라도 열린 듯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민정 씨가 나타났습니다. 언제나처럼 선글라스를 낀 채 검정 벤츠를 몰고 나타난 그녀는 람보르기니를 본 순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멈칫하며 저를 향해 다가왔고 낯빛은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이 차 진짜 실장님 차예요? 네, 10년 전쯤에 샀어요. 그동안은 탈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좀 타보고 싶더라고요.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고 손끝은 떨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수많은 말과 행동들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걸까요?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차는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죠.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당당하던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내 주차 질서는 몰라보게 정돈됐고 주민들은 경비원에게 좀 더 정중하게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서민정 씨의 변화였습니다. 이전처럼 불만을 늘어놓던 그녀는 이젠 주차선을 철저히 지켰고 택배도 스스로 찾아갔으며 경비실 앞을 지날 때면 꼭 저를 향해 인사하고 갔습니다. 실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 많으세요. 감사해요.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억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포장하려 들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위선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파트 내 소문은 말 그대로 전설처럼 퍼졌습니다. 람보르기니 탄 경비 아저씨가 나타나자 벤츠 여인이 고개 숙였대. 웃음 섞인 소문 속에서 진심이 담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모든 주민에게 균등하게, 친절하게, 예전엔 경비 아저씨라며 건성으로 하던 인사가 이젠 실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로 바뀌었고, 몇몇 주민들은 식사 시간에 간식이나 음료를 살짝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변화는 서민정 씨, 그 여인의 태도였습니다. 늘 벤츠 문을 쾅 닫고 지나가던 그녀가 이젠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고 내리더군요. 주차선도 정확히 지키고 택배도 제게 부탁하지 않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실장님, 오늘 날씨 좋네요. 그녀가 건넨 말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들린 날 제 마음에도 뭔가가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 변화는 작은 일이었지만 아파트 전체 분위기에 큰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자연스레 동참하기 시작했죠. 쓰레기 분리수거를 더 정확히 하기 시작했고 불법 주차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경비원에게 짜증을 내던 몇몇 입주민도 이제는 인사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건네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람보르기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람의 진심이 만들어낸 변화였어요. 제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이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에도 닿았던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화를 이끈 사람이 바로 서민정 씨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입주자 대표 모임에 참석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원분들을 위한 휴게실을 새로 만들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협소한 공간에서 끼니를 때우고 비좁은 책상에서 겨우 쉬는 건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입주민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할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실장님께 받은 깨달음을 이젠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쳤던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진심 어린 제안에 회의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휴게실은 새로 만들어졌고 경비원들은 쾌적한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 마련된 휴게실에서 저는 다른 동의 경비원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누구는 시인이 꿈이었다 하고 누구는 목공을 하다 이 일을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모두가 자기 삶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벽에 달린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나로 돌아온 것 같구나. 이전엔 차고에 숨겨둔 람보르기니가 제 자존심의 상징이었지만 이젠 굳이 꺼내지 않아도 제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했죠. 여보, 후회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이 나이에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내는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늘 당신답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 어떤 걱정도 없이, 그 어떤 눈치도 없이.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실장님, 주민 대표들이 회의를 통해 실장님을 경비원 대표로 추천하셨습니다. 김 실장님의 경험과 인품이라면 우리 아파트 전체 시스템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계세요. 놀랍게도 그 제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은 서민정 씨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실장님께서 계시면서 우리 아파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이젠 다른 아파트에서 부러워할 정도예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 이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일이다. 대표가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든 경비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고충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근무 체계를 도입했죠. 무리 없는 순환 근무, 식사 시간 확보, 무더운 여름엔 냉방 지원 강화. 경비원은 입주민과 함께 아파트를 지키는 동반자입니다. 존중받아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중은 결국 입주민 모두에게 돌아오는 법이죠. 그 변화는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경비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걸 그때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우리 아파트는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퇴직감사관 출신 경비원이 바꾼 아파트 문화. 처음엔 조금 민망했습니다.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세상이 이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죠. 기사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경비원을 존중하는 분위기, 입주민 간의 배려 문화,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까지 모두 한 사람의 품격 있는 행동에서 시작됐다. 정말 과분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가 계기가 되었는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마킹을 하겠다며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지역구청에서 모범 사례로 표창장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은퇴하기 전 몸담았던 금융감독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박 실장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 은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은퇴 이후 삶의 태도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연락을 받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진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이 다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경비원이 되고 나서야 진짜 인생 강의를 하게 되는구나. 그 생각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늘 조용히 서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민정 씨. 그녀는 이제 우리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예전에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며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 수당, 명절 위로금, 휴게 시간 보장 하나하나 그녀의 제안으로 실현됐고 경비원들도 이제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제야 진짜 리더가 뭔지 배웠어요. 리더란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녀가 제게 했던 이 말은 지금도 가끔 제 마음속을 툭 건드립니다. 이제는 서울이나 대전, 인근 지역의 단지에서도 주민과 경비원의 상생 시스템 자문 요청이 들어오고 은퇴자 재취업 설명회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 짓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어느새 제 삶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똑같이 경비복을 입고 출근합니다. 경비실 문을 열고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고장난 전구를 갈고 누군가의 불편함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칩니다. 이름을 외우고 목소리를 기억하고 마음을 나눕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손주들이 가끔 놀러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 차 진짜 할아버지 거야? 그래. 이 람보르기니는 그냥 차가 아니야. 할아버지한테 자존심이 뭔지를 다시 일깨워준 고마운 친구지. 차는 여전히 차고에 있습니다. 더 이상 꺼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제 존재 자체가 충분하니까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은 손주들에게 진짜 영웅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요. 이제 나도 내가 좀 자랑스럽네요.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공이란 남들에게 뭔가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자체라는 것.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직업엔 귀천이 없으며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저는 오늘도 그 믿음을 지닌 채 경비복을 입고 당당하게 출근길에 나섭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제가 경비원으로 일하게 된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제 삶이 다시 한번 방향을 튼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자존심 구겨지는 일을 겪으면서도 끝끝내 복수하거나 소리치지 않고 제 방식대로 품위를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람보르기니요. 물론 그 차 한 대가 준 충격은 컸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그 차는 단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되찾게 만든 계기였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변화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그 속에서 피어난 존중과 공감이었습니다. 그 벤츠 여인도 결국 진심으로 변화했고 아파트는 배려가 흐르는 공간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이에 또 한 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이 들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마음이 허전하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절대로 당신의 품위와 자존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스스로가 만든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멋지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저처럼 은퇴 후 경비복을 입고 다시 사회로 나설 수도 있고 손주들과 텃밭을 가꾸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어떤 삶을 선택하든 내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 아닐까요?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이 공간은 우리 모두가 인생을 나누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쉼터니까요. 그리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이 세상엔 아직도 가슴속에 담긴 수많은 인생들이 당신의 공감과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연 한 잔과 함께 해 주셔서요.